예, 안녕하세요. 임동근입니다. 예, 지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저는 주요 세부 전공으로는 대도시 지리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도시 지리학이 좀 생소할 건데 오늘 강의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할게요. 뭐 짧으니까 뭐 금방 끝날 거예요. 어, 미래 도시에 대한 상상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한 100년, 200년 전부터 미래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특히 미래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날아다니는 차, 그리고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뭐 약간 좀 달라진 세상, 이런 그 새로운 세상이 이제 막 오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미래 도시에 대한 상상력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 보여드릴 이 PT가 그 현대 자동차에서 그 날아가는 그 자동차를 갖다가 이제 그 만들면서 추진하면서 광고로 했던 겁니다. 이게 미래 도시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상상이에요. 일단 땅 위를 벗어나고 싶고 하늘로 뜨고 싶고요. 그다음에 차는 자기가 그냥 스스로 가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도 이렇게 번잡하지 않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 같고, 공간도 널찍널찍하고 아주 이렇게 밀집된 공간들에 대한 상상은 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징적인데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로 그 잠을 자는 이 편안한 모습들, 이 거의 대부분이 미래 도시를 얘기를 하면서 그 몇 개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 스마트하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좀 편안하고, 그다음에 지금 불편한 것들을 갖다 벗어나고 싶은 뭐 이런 그 욕망들이 투영이 됩니다. 바람들이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예전에 조선 시대 때 그 이승을 상상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승 저승. 그래서 그냥 저승에 가면 굉장히 편안하고 뭐 그 기독교 정신으로 치면은 천국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좀 이렇게 지금의 고통을 벗어나는 세상, 그다음에 불편함을 벗어나는 세상을 다 꿈을 꿉니다. 미래 도시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매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구글 검색을 갖다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Future of Cities 그래가지고 미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풀었더니 그 구글 영문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에다가 이제 저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렇게 그 지금 제대로 보이려나 모르겠네. 잘, 예,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예,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 그래서 People also ask라고 하는 그런 그 섹션이 있어서 쭉 그 관련된 연관된 질문들에 대한 간단간단한 답을 해주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도대체 2050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너는 미래 도시에 대해서 얼마나 무엇을 알고 있니? 뭐 이에 대한 질문들. 거의 대부분이 그냥 평범한 질문들인 것 같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보통 미래 도시에 대해서 상상을 갖다 하게 된 것. 즉 뭐냐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앞에 대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너는 아니? 제대로 아니? 어떻게 될 거 같니? 계속 묻는 건데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 미래 도시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저런 질문들이 계속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이 그러니까 지난달 다르고 그 다음 달 다르고 달라져요. 계속 달라지고 있는, 업데이트되고 있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당시의 이슈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것들을 갖다가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때는 저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뭐냐면 뭐 석유가 사라질 것 같니? 뭐 이런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즘 뭐 석유가 사라진다 이런 고민 잘 안 하잖아요. 어차피 석유 자동차도 지금 다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있으니까 달라진 세상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검색을 하면 구글은 약간 좀 그 로컬 현지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질문은 다른 형식을 갖다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들이,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한국 쪽은 이미지 소비가 워낙 많으니까 이미지가 먼저 뜹니다. 지금 앞에서 봤던 그 현대 자동차가 이제 제시를 했던 미래 도시에 대한 모습들, 상상들, 그다음에 이제 바램들, 이런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늘에 떠 있고 다. 진짜 중력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엄청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이고요. 그리고 공원, 널찍널찍한 공원들, 그다음에 이제 그 바다에 대한 그 동경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런 실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상을 갖다가 많이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게 이제 미래 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상상이라면 미래 도시를 가장 잘 꿈꾸고 했던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SF거든요. SF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벌써 한 7년 됐던 그런 기사인데, 어, 영화 속에서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리스트였습니다. 이 영화는 필독이야라고 했던 그런 영화판에서 했던 건데, 가디안에서 나왔던 건데, 거기 나온 영화들은 하나같이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디스토피아예요.
그리고 이미지도 그렇죠. 좀 어둡고 침침하고 꺼멓고 폐쇄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물의 덩어리는 무지하게 크고 사람 사는 것 같은 느낌은 잘 안 들고, 이런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디스토피아들을 갖다가 영화 속에서는 대부분 그리고 있는데, 왜 한쪽의 광고에서는 끊임없이 좋은 장면, 그다음에 이제 그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도시들을 꿈꾸는가라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도시를 상상하다, 오늘 이번에 강의는 이런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도시가 어떻게 굴러가는 것인가를 갖다 알아보는 것, 이것들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혹시나 영화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영화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미디어나 이쪽으로 가면 필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필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꼭 봐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대부분 다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고, 그리고 고민을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도시와 관련돼서는. 그리고 작은 도시, 큰 도시 다 다르고요. 이게 이제 뭐 마을도 다르고 농촌도 다르고, 아무튼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기능하는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시는 정말 어렵게 꾸역꾸역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출발이자 핵심이에요. 도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뭐 인구 5만 이상이면 도시다. 뭐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5만 명 이상 모여 살면 도시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밀도 개념이랑 비슷합니다. 지리학에서 배우는. 근데 5만 명 이상이 모여 살면 된다. 그러면 모여 사는 공간의 범위에 따라서 밀도가 다 달라요. 서울에 5만 명이냐, 아니면 하나의 서초구에 5만 명이냐, 그러니까 하나의 영역에 한 동에 5만 명이냐, 정말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넓은 지역에 5만 명이 몰려 사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를 인구 얼마 이상 모이면 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즘 쓰지 않는 정의입니다. 요즘 쓰지 않고 뭐 시험에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저희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30년 전에 어떻게 배웠냐면 인구 2만 명 이상이면 인구 5만 명 이상이면 시, 엄청 외우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식의 정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느냐라고 보면, 도시는 자신이 먹을 것을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비농 인구라고 그래요. 예, 농업 인구가 아니라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 먹을 걸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라는 게 핵심 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자기가 먹을 걸 생존에 필요한 건데,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계속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을 것이 나한테 없어요. 그러면 내일 먹을 것을 나는 지금 챙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면 미래에 먹을 걸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뭘 하고 있냐면, 먹을 걸 살 수 있는 화폐든 뭐든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농 인구라고 하는 게 내가 먹을 것, 그러니까 나의 생물학적인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걸 타인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농 인구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나한테 먹을 걸 주겠지, 내가 돈을 주면. 뭐 누군가 나한테 먹을 걸 줄 수 있는 일을 시키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아니면 제도화된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키입니다. 키. 그러면 10명이 모인다라고 하면 10명이 먹을 걸 챙기려면 냉장고 하나가 꽉 차요. 10명 정도 먹을 거면은. 근데 그것도 많이 못 먹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 못 가요. 이게 뭐냐면, 한 도시가 이 도시의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들을 어디선가 끊임없이 갖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재워놓을 수도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만약에 이제 경기도가 한 2천만인데, 서울 경기도가 수도권이 2천만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이 한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5천만 명이 다 먹을 걸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먹을 걸 생산하지 않는, 그러니까 농사를 갖다가 안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려면 이게 창고에 재워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죠. 광이 있어가지고 거기 쌀도 있고, 뭐 그다음에 야채 말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이 끝나고 나면은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먹을 거, 겨울에 먹을 것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그렇게 광처럼 창고를 쓸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구 5천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것 갖다가 한 창고에 모아놓는다, 아니면 여러 개의 창고에 모아놓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라고 하면, 인구가 큰 도시들이라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끊임없이 먹을 걸 공수해야 돼요. 어디선가 날라와야 돼요. 계속. 이게 딱 끊기면 그 다음부터 위기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하루라도 잘못 굴러가면 그 여파가 계속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무슨 파동, 뭐 식량 뭐 파동, 뭐 바나나 값이 얼마나 올랐네, 뭐 고기가 어떻게 되네, 뭐 구제역 때문에 어떻게 되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식량 위기 속에 사는 거죠. 그러면서 수급 관리라고 하는 그 농산물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아주 분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옛날 같으면 무서워서 도시에 못 사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슈퍼마켓에서 빈다. 뭐 물건이 안 나온다.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든 아니면 노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6개월 뒤에 먹을 것 같다가 그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패닉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영국이나 팬데믹 이후에 겪는 그런 상황들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비농인구인데 먹을 걸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오는 그 곳이 국내가 아니라 국외이기 때문에 해외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연결고리 물건을 갖다가 이동시키는 하나의 고리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먹을 것 파동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시의 원천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아까도 맨 처음에 이제 그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위태스럽게 그냥 막 이렇게 꾸역꾸역 간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도시가 그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도시는 편안하게 발전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위기 속에서 조금씩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 중에서 도시 문명은 뭐 산업혁명도 있지만 정말 기이할 정도로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이 모여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게 이제 먹을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도 있어요. 물 하루에 물 몇 리터씩 먹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1리터씩 마실 텐데 이 1리터를 갖다가 지금 1,000,000명을 갖다 계속 먹이고 있는 겁니다. 마실 물을. 그리고 그게 수돗물로도 안 되니까 병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생수병처럼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물 따가지고 먹는 것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이렇게 물을 갖다가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존을 위한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체계가 정교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 테마가 나옵니다. 불안정한 도시. 도시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권력이 안정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저쪽 그 외국에서 지금 뭐 삼겹살을 갖다가 서울 사람들이 먹는 아니면 경기도 사람들이 먹는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삼겹살을 공수하기 위해서 칠레, 덴마크, 프랑스 여러 군데에서 삼겹살을 갖다 수입해요.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서울에 물건을 보낸다라는 건 아니면 한국에 보낸다라는 것 자체가 이 내가 물건을 보내서 돈을 받는 그 시스템 쉽게 말하면 국제 무역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줬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 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여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 무역 질서라고 하는 게 큰 도시, 대도시, 특히 이제 서울이라든지 도쿄라든지 이렇게 큰 도시들을 굴러갈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권력, 그것도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서 간혹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뭐 소말리아 해적이 어떻네, 뭐 그다음에 인도양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네, 그다음에 유조선이 피납됐네, 뭐 이런 식의 국제 그 뉴스 중에서 위기가 나오고 군대가 파견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청해부대가 가가지고 이제 호위하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도시, 하나의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권력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행위를 안 하면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공해상이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아주 쉽게 굶어 죽는 겁니다. 먹을 게 외부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먹을 걸 갖다가 내부에서 지금 바로 옆에서 키우지를 않고 다 외국의 국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수급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 이러한 그 권력을 안정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뭐 아주 거창하게 말하면 뭐 세계 평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아무튼 뭐가 이렇게 예측 가능한 세상을 갖다가 만드는 행위에 기여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생깁니다. 이 부분이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어디까지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가 저런 그 해적에 대한 방어, 그다음에 이제 공해상에서 이제 그러한 페트롤이라고 하는 이제 통제, 그다음에 국제적인 그런 무기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한 들어가서
그런 시스템에 체제에 편입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런 노력들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요. ODA라고 해 가지고 해외 원조도 있고요. 외국에 나가 가지고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러한 그 세계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여해야 할 것들, 써야 할 돈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에요. 제3세계 원조,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 가지고 난민들 받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중요한 하나의 원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발전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노력을 갖다가 세계에 기여를 해야 된다. 국제기구에도 훨씬 더 많은 돈을 갖다 내야 되고 많은 활동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대도시 지리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시가 이제 굴러가는 것, 외부의 그 안정적인 그 지원을 갖다가 계속 받으면서 불안정하지만 먹을 게 없지만 지금 계속 돈을 채워가면서 그 광을 채워가면서 그다음에 무역 질서를 갖다 유지하면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됩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상수도 그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수도 상태가 세계에서 거의 손꼽히는 정도로 물이 좋습니다. 뭐 그 수돗물 못 믿어가지고 병물 마시고 뭐 이렇게 페트병에서 물 뭐 이렇게 정수기 쓰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수돗물을 갖다 틀어서 먹을 수 있을 그런 나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이 중요한데 이 물이 왜 그 대도시에서 중요하냐라고 하면 런던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 런던이 세계 최초로 인구 200만 이상을 갖다가 넘은 도시입니다. 런던에서 처음으로 그 상수에 대한 근대적인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됐어요. 뭐였냐면 그 모래 필터인데 모래에 그 템스강이 거의 지금 똥물처럼 막 흘러가니까 이런 상태에서 모래뚝을 갖다가 지나서 1km, 2km 벗어나 가지고 물이 나오는 우물이 나오는 물을 먹은 사람들은 병에 안 걸렸는데 그 템스강 가까운 데에서 물을 먹은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면서 어떤 그 기술이 발전을 하냐면 물을 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모래 지나고 뭐 지나고 필터링 해가지고 아무리 더러운 물도 정화를 하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구나, 탈나지 않게 먹을 수 있구나라는 기술들이 처음으로 런던에서 19세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인구가 확 늘어요. 그 이전에는 도시가 서울이 뭐 아니면 뭐 부산이 대구가 뭐 어디든 간에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갔더니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 못 살아요. 물이 있어야지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이 낙동강 물, 한강 물이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한계는 명확합니다. 보통 그 인구 1000만에서 2000만 잡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강의 물을 갖다가 아무리 잘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강 근처에서 인구 1000만 명 이상 살기가 힘듭니다. 그냥 있는 물로만 치우면. 그래서 이걸 상수로 정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못 먹을 물들도 먹을 수 있게 이제 바꿔주는 것, 이런 행위들 자체가 도시의 인구를 갖다 키울 수 있는 하나의 키입니다. 이 기술이 도시 발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뭐 나중에 이제 도시 쪽으로 갔다가 공부를 하시면 배우실 텐데 그리스의 작은 도시들,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들이 보통 인구 3만에서 4만 잡거든요. 지금 추정을 하기로는. 근데 인구 3만 4만이 뭐냐면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때 한 공간에 3만 4만 명이 이제 있을 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맥시멈이에요. 최대치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물이 얼마 이상 없으면 그러면은 사람이 못 살아요. 공장도 마찬가지긴 해요 요즘은. 근데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로마의 뭐 아쿠아듀크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수로가 막 브릿지로 이렇게 다리로 막 가고 막 이러는 것들, 물 공급하는 것, 로마에 물을 그렇게 공급하는 기술이 없었으면 로마라는 큰 도시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을 갖다가 서울에서 아니면 대도시에서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라는 게 기술 발전의 하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가 1960년대 구로공단 개발을 하는데 구로공단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물 공급이었어요. 물하고 전기인데 이 물을 갖다가 공급하지 않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물 공급, 요게 이제 기술 발전의 키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건이 와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내가 지금 먹을 것 갖다가 없으니까 먹을 거 어디선가 와야 됩니다. 저렇게 트럭이든 뭐든 간에 실어가지고 나한테 먹을 걸 택배로 시켜줘야 돼요. 누군가 계속 이제 배송을 갖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게 대중교통입니다. 환승이 되고 그다음에 뭐 카드를 찍고 대중교통이 세계에서 적자가 아닌 나라가 없어요. 대중교통은 언제나 적자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폭리예요. 시는 언제나 이 대중교통과 관련돼 가지고는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대중교통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도시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요. 대중교통이 없다고 쳐보세요. 걸어서밖에 내가 지금 그 슈퍼마켓 하나 갖고 있는데 구멍가게 하나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그 지금 오는 사람들이 걸어서 오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면 난 장사 그렇게 많이 못해요. 물건도 마찬가지. 물건 파는 것도 그렇고 뭐 커피숍도 그렇고 어디든 사람이 움직여야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삽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리고 훨씬 더 잘 벌수록 이 물건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좋은 물건도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뭐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방에서 먹을 만한 거 아니면 예쁘게 색깔 좋은 거, 뭐 상품성 있는 거, 비싸게 받는 것들은 다 죄다 서울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는 그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요. 돈이 별로 없는 사람도 사람이 많으면 글로 가요.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다음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도시와 사람. 그래서 그냥 도시에는 돈이 다 모인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부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멕시코 시티거든요. 2018년에 찍은 거. 과연 사람들이 다 부자들인가? 여기 말고 이제 아르헨티나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제3세계 국가들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도시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도시도 많습니다. 인도에도 그렇고. 그러면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아주 그냥 밀집해가지고 산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생산만 하고 있으면 아무튼 물건이 오는 겁니다. 예. 그 똑같은 뭐 사과를 키우든 아니면 뭐 쌀을 키우든 밀을 키우든 저기에 가면은 다 내가 가지고 간 저기까지 들고 간 물건들을 식량들을 다 팔 수가 있어. 다 소비가 되고 돈으로 들어와. 그 돈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상을 갖다가 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물건이 사람들 많은 쪽으로 마치 중력처럼 쫙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먹을 것들, 연료들, 뭐 그다음에 생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공산품들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막 태양계에 끌어당기는 막 이렇게 먼지 끌어당기는 행성들처럼 쫙쫙 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물류의 핵심들이 다 도시로 가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서울이나 아니면 부산이나 큰 도시들은 다 부자들만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리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가정 뭐였죠? 도시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걸 생산하지 않는다. 자, 그럼 저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봅시다.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의 도시에 있어요. 못 사는 사람들의 마을에 있어요. 거기서 지금 내가 먹을 걸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어느 순간 내가 6년 뒤, 뭐 아니면 10년 뒤, 뭐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앞으로의 미래에서 아 이대로 가면 굶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는 여기서 도망가게 돼요. 쫓겨나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못 버티고 이제 밀려나는 거죠. 이게 도시가 끊임없이 생산 인구를 모으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집값은 무지하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도 많이 들고 먹을 것도 많이 들고 물가도 비싸지고 뭐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병균에는 취약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병원비도 많이 깨집니다. 도시에 살면 뭐 이런 것들 하나가 다 위기예요. 내가 먹을 걸 제대로 챙기고 그 생물학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생명으로서의 그러한 그 존엄성을 갖다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순간에는 도시는 위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이게 처음 나는 먹을 걸 생산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고 이런 위기 속에서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내가 지금 안정적으로 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아주 미스터리인 거죠. 그래서 망하는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위기의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어딜 가나 다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는 성장하고 도시는 점점 크고 언제나 발전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발전하는 도시 속에서 끊임없이 부침을 갖다 겪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들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부침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그 마지막 단계가 되는데 도시의 미래, 오늘에 대한 이야기, 달라지지 않을 것들, 이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부분에서 오늘 이 교시에서 그 날아다니는 이렇게 탈 것들, 뭐 그다음에 새로운 뭐 건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했다고 해서
그 기술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재미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정치적인 이야기, 우울한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청년 들어가기 전에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건물이 5층짜리를 갖다가 그 10층으로 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철거하고 다시 올리면 돼요. 그리고 길을 넓히는 방법도 여기서 이제 있던 건물 이제 철거하고 길을 넓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위에 그 지표면으로 지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꽉 찼다. 차가 꽉 차고 버스도 꽉 차고 막 이렇게 왔다. 그러면 지하에 굴 파가지고 지하로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갖다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이 짓을 왜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사람들을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려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돈을 번다라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하죠. 뭐냐면 재택근무. 나는 가만히 있고 그리고 내가 컴퓨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상상을 갖다가 이제 생산적인 일들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럼 이렇게 움직이려고 끊임없이 움직여라 만들어놨던 도시들은 어떤 식으로 쓰일까라는 게 생각보다는 중요한 화두예요. 그럼 그 기술들이 도대체 무슨 기술들이 필요할까 그 안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공간이 좀 넓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뭐 아버지가 이렇게 맨날 직장 가다가 이제 집에 계속 있어가지고 컴퓨터 보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아들 방이나 아니면 그 자식들 방 말고 아버지 방도 이제 하나씩 필요하겠구나. 침대 위에서 이게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방이 좀 넓어져야 되고 뭐 집도 좀 넓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넓은 집을 요구를 하면 지금 5층짜리 집을 갖다가 10층으로 올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공간이 넓어져야 돼요. 공간이 넓어져야 되는데 이 넓어지는 공간들은 누가 낼 것인가? 회사가 내나? 아니면 집에서 내나? 아니면 회사가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쫙 이제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공간이 더 넓어질 수가 없잖아요. 바렌다 트고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공중인데 그런 상태에서 집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기술들이 생겨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동이 이렇게 한 동이 있으면 거기 이제 옆에 건물을 갖다 이렇게 부속 건물을 붙여줍니다. 붙여주면 갑자기 그 발코니 넘어가지고 방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상상을 했어요. 실제로도 많이 지어졌고 그렇게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공부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뽑아야 되지? 에스컬레이터는 어떤 식으로 가지? 계단은 어떻게 바뀌지? 그다음에 유리는 어떻게 바뀌지? 뭔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뭐 하나 때문에 다른 게 파생되고 뭐 하나 때문에 다른 게 파생되고 이게 쭉 연결돼서 돕니다. 그게 다 일자리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일자리 연구는 철저히 지금에 있는 상황들, 지금에 있는 문제점들,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튀어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쭉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미래학이라고 보통 불립니다. 미래도시뿐만 아니라 미래학이라고 하는데 퓨처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구가 잘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취직도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돈을 갖다 이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지금 당장 살기 급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씩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배민이 갑자기 로봇으로 갖다 배송을 한다. 뭐 현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뭐 날아다니는 거, 엘리베이터가 날아다니는 것들을 꿈꾼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그 우리 경제계에서도 고민거리로 그다음에 뭐 미래의 먹거리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들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다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 그 뭐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미래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 오전에 했던 것들이 그게 앞으로는 더 많은 화두들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도시가 달라지지 않을 것. 이거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도시가 지속하는 한 끊임없이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큰 도시로 모이는 젊은이들은 점점 더 많아진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정말 앞으로도 그냥 그 보통 보편 진리라고 하는데 언제나 발생하는 일입니다. 도시는 젊은이들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없으면 이 지금에 있는 이 생산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들이 많아져요. 점점 더. 그래서 예전 같으면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청년 주택? 이게 도대체 뭐예요? 청년들이 주택? 그거는 그 각자 지금 예전 같은 사이클이었으면 그 뭐 학교 가가지고 이제 취직하고 돈 좀 벌다가 이제 사회생활 좀 하다가 이제 그 뭐 짝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집으로 이제 분양받고 간다. 뭐 거의 그냥 그 늘상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매너리즘이라고 하나 이렇게 전형적인 길로 갔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거든요. 새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창업을 하래요. 창업이라는 거는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월급 받으면서 살아야지 내가 창업을 해? 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였는데 이제 청년 창업, 뭐 청년 벤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지원을 해줘요. 이건 예전에 없던 흐름들입니다. 근데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도시에서 젊은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오지 못하면, 이렇게 막 끌어당기지 못하면, 젊은이들이 저 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라는 상상을 갖다가 못하게 만드는 도시들은 하나같이 쇠락합니다. 그래서 큰 도시로 모이는 젊은이들은 점점 더 많아진다. 이거는 거의 핵심입니다. 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강의를 작은 도시에서도 해봤거든요. 아주 그렇게 뭐 전라도 경상도 뭐 해가지고 도시 강의를 갖다 이제 그 거의 시장님들이나 이제 뭐 군수님들이랑 얘기를 할 때면 하나같이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워져요. 그냥 지금도 힘든데 더 뺏긴다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 도시여야지 잘 산다라는 상상을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아니면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넘어서야 되는데, 그 아직도 발전은 길이 많아지는 거고, 여기에 뭐그 커피점이 들어오는 거고 백화점 들어오는 거고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아무튼 큰 도시로 모이는 젊은이들은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달라지는 건 뭐냐라고 하면 사람과 기계예요. 정말 사람들하고 기계는 계속 바뀔 겁니다. 지금 서울의 모습하고 10년 전의 서울의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전에 2000년, 그러니까 1990년대 그때 봤던 서울의 풍경하고 지금의 이제 서울의 풍경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어요. 뭐 횡단보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길 가다가 외국인이 있으면 와 외국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놀랬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한 예로 제가 외국에 살 때 이제 그 뭐 동생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이제 흑인이랑 악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죠, 꼬맹이 때 흑인이랑 악수를 했는데 다들 놀래요. 뭐 어떻게 흑인이랑 뭐 이렇게 처음 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겁냈던 게 이제 거의 옛날 그 순수했던 그 시골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입니다. 도시의 사람은 앞으로 10년 뒤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인구 3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외양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옷이 이렇지 않고 뭐 다르게 간다. 지금은 마스크를 갖다가 전 국민이 이렇게 쓰고 다닐지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게 뭐냐면 기계랑 결합하면서 바뀌어요. 어떤 기계랑 결합하느냐?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이 기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기계가 있어서 노트북이라는 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나는 이걸 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의 모습은 기계의 모습, 달라지는 기계가 결합하면서 뭐 웨어러블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컴퓨터 달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기계들에 의해서 사람의 모습이 그러니까 변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면 어떤 기계를 쓰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기계를 입고 있는지, 어떤 기계에 앉아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도시의 풍경이 돼요. 그래서 30년 전의 사람이 만약에 갑자기 지금 딱 타임 캡슐로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본다라고 하면 정말 이상할 거예요. 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다 얼굴에 뭐가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상상하지 못하죠. 그리고 도시 안에서 문화도 그래요. 예전 같으면은 애들이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자기 방에 콕 박혀가지고 막 컴퓨터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 뭐 문제 있나? 뭐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뭐 맞았나? 뭐 이럴 거예요. 문 닫고 방에 딱 갇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비정상의 그 하나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다 아이들이랑 골목길에서 친구들이랑 공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웬만하면 집에 들어오기 싫어가지고 아주 발버둥 치는 게 젊은 애들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다 하나같이 모여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요.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고 놀고 있고 채팅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건데, 이거 완전히 달라진 거죠. 달라진 사람입니다. 기계 때문에 달라지는 그런 세상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에는 어떤 기계가 사람과 결합할 것인가가 미래 도시 상상에서의 핵심이에요. 나는 어떤 기계를 쓰고 있고 10년 전에 어떤 기계를 안 썼는데 지금은 쓰고 있고, 아버지가 20대 때 썼던 기계랑 내가 20대 때 쓰는 기계랑 뭐가 다르고, 이런 달라지는 기계들, 사람 옆에 있는 기계들을 갖다가 체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즘 막 이게 뭐 그렇게 AI 스피커라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하나씩 써가지고 말하면 뭐 하이 시리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뭐 이런 작은 기계들 하나하나가
이게 만약에 나랑 계속 같이 간다면 미래는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는 것들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뭐 오케이 구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계가 바뀌는 거. 이게 이제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상상력을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이거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니까 이런 고민은 안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거든요. 노인들을 위한 도시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가? 도시에서 늙는다는 건 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까 앞으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엄마 아빠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니까 그 양반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올라가면 이제 나이가 들고 내가 이제 엄마 아버지 나이가 되면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살까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살까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3분의 1이 다 노인이 될 거거든요. 예, 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중국하고 브라질하고 이런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도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많은 주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도시의 첫 번째 정의에서 아니면 첫 번째 존재 이유에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도시는 젊은 사람들이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서 나이가 든 사람, 생산하기 힘든 사람들 이 점점 더 많아지는 도시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상상력. 이게 이제 디스토피아를 결정을 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아주 어두운 결론들, 어두운 상상밖에 못해요. 노인들이 일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이게 나이도 들고 힘도 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새로운 도시에 대한 그 우울한 상상의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노인들을 생산성 있는 사람들로 아니면 뭔가를 갖다 일을 하는 사람들로 바꿔주지 않으면 그리고 젊은이들과 아주 어린 친구들과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 뭐 그 중간에 있는 그 장년 세대들이랑 같이 모여서 생산하는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지금 이 닥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잘 모르시겠지만 일본만 가도 일본에 있는 지방 도시만 가더라도 이 아주 기묘한 풍경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길을 갖다가 사방팔방 다 만들어놨는데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를 못 타요. 그러면 그 자전거 길은 누가 쓰는 거예요? 지금은 도시마다 자전거 길 만든다고 막 이렇게 보도블록 만들고 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거기가 다 잡초 풀이 막 이렇게 자라고 있죠. 그러면 그 길들은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의 질문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이 노인의 문제는 미완입니다.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부분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계의 생산성에 의존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기계가 없으면 도시는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메트로폴리스에서 사람하고 기계하고 비율을 갖다가 측정을 해요. 그래서 서울에는 사람이 몇 명, 그다음에 기계가 몇 명. 그래서 사람 한 명당 기계가 몇 개, 로보트가 몇 개. 그래서 로보티크스라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회자되진 않지만 서울이 그 전 세계에서 로봇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사람 중에서 사람 대비로 잘 집계가 안 돼서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서울은 전 세계에서 유난히 기계가 많아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계를 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고층 건물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엘리베이터도 기계로 치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6층, 7층 뭐 그 엘리베이터 없는데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사는 모습도 많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 이제 아파트가 이제 주중이 되면서 반 이상 넘어가면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것도 복도마다 하나씩 있던 게 이제 두 집당 하나씩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기계들이 늘어나는 그런 도시가 이제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은 이 기계의 생산성 때문에 굉장히 많이 덕을 보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끊임없이 기계를 갖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만드는 거,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 생긴 거, 지금 생각보다 예전보다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어디를 가나 이제 노인들은 그 지하철에서 내리면 엘리베이터부터 찾아요. 옛날에는 없던 풍경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기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생산성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도시가 서울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도시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면 좀 우울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디서 우울하냐? 도시에서 사람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할까, 기계에 대해서 투자를 할까라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육에다가 이만큼의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뭘 줄까라고 고민을 할까 하는 거하고 기계를 들여가지고 애들
책상을 좀 바꿔줄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거죠. 시설 투자를 하느냐, 사람 투자를 하느냐. 이 두 가지 결정에 이제 나올 때 점점 더 기계 쪽으로 투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한 그 돈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기계 투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제 적어져요.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니면 더 고등교육을 갖다가 하게 되면 훨씬 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돈을 투자하느냐, 기계의 돈을 투자하느냐라는 질문들은 이것도 또한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사람의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한 나라거든요. 교육열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돌에 대해서 옛날에는 엄청 부정적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처럼 아이돌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국가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유일하게 사람에 대해서 투자해가지고 대박 난 게 우리나라는 문화산업입니다. 아이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간 것들은 기계 투자였어요. 중화학공업, 조선소, 자동차, 반도체, 뭐 기계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왔는데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경험들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기계의 생산성에 의존하는 도시들, 사람에 투자하는 도시들, 요 밸런스라고 하는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라는 게 이제 도시에서 중요한 미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그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 중에서 유럽 도시들의 특징은 뭐냐면 차를 안 다니게 하고요,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고 그리고 걸어 다녀라라는 게 많습니다. 워커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걷는 모습,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밖으로. 집에서 답답하니까 뻥 뚫린 곳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넓은 공원, 그다음에 넓은 길을 갖다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매연이 없어야 되는 거죠. 매연도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교통 통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아무튼 사람들이 보행 친화성이 높은 도시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새로운 공간에 대한 상상력들을 갖다가 이제 불러 일으키는데 예전에는 저 지금 벤치로 앉아 있는 저 사람이 있던 곳은 차 때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커녕 서 있기만 해도 난리가 나는 공간이었을 텐데 지금은 저 자리가 앉아 있는 사람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차선이 좁아지고 보도가 넓어지는 게 대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 공간이 저 모습이지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큰 아파트의 옥상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가 될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바뀔까? 아파트 앞에 단지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력들은 다른 맥락입니다. 다른 맥락이고 하나씩 앞에서 질문했던 것들을 갖다가 추적하다 보면 연결하다 보면 저 공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시의 공간 변화는 어느 순간 뚝딱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바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추적하고 관심 있게 덕질을 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대도시에서 공간을 상상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